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김준현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리아 주립대학교 신원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리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신원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된 통상 이슈와 우리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현재 한국의 디지털 통상의 현 주소와 그다음에 기회적 요인에 대해서 좀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지금 글로벌 통상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위기가 시작됐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상수지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가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995년 WTO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기 이전에 미국은 이미 서비스 대전환, 그러니까 기술, 금융, 투자,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세계 공급망에 대한 값비싼 노동력을 찾아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통상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무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하였고요. 1995년 WTO 출범 이후에 실제 디지털, 그다음에 환경 대전환,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이에 보시면 이 그림과 같이 미국의 경상수지는 전 세계 대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특별히 또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과 국내외 불평등, 일자리 문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그런 기조가 강화된 형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통상 정부 당국인 USTR 그 무역 대표부는 이런 모든 지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가 이 중국산, 그죠? 중국의 값싼 제품들,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대미국 수출 흑자, 이게 너무 불균형적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원흉으로 지목하였는데요. 그만큼 이제 미 무역 대표부는 그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안보와 기술을 앞세워서 무역 전쟁으로 세계 무역의 어떤 국제 경제 질서를 위기로 몰아갔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예상을 했지만 아니죠. 최근에 보인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들이나 이런 수위를 봤을 때 더욱더 심화된, 그래서 미중 전쟁이 상당히 복잡하고 해결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민주주의와 인권을 얹어서 더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떤 핵심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국제경제 질서 WTO의 규범을 잘 따르고 세계 경제 질서에 어떤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중국 자기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떤 자신만의 성장 방식을 통해서 이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결실만을 따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메가 지역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려는 그런 걸 했지만, 그때 이제 중국이 빠른 성장을 통해서 그때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오바마의 이제 글로벌 연대 이 방식을 벤치마킹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그 속도감 있고 일방적인 어떤 압박을 많이 또 활용해서 지금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 주제인 ICT 분야 관련된 기술, 글로벌 공급망 이런 부분에서 저희 민주주의 가치 동맹국가와 연대를 해서 이 판을 흔들고 새로운 판을 구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신뢰가 부족한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1대1로라는 그 중국의 어떤 경제협력 구상, 그다음에 이제 대개도국에 대한 어떤 친화 정책 이런 것도 사실 초반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었지만 최근에 그들 국가들의 어떤 부채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서 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또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EU 국가들은 사실은 이제 이들도 사실은 자국 중심이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EU 회원국 간에 또 이해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하고 협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국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약간 그때그때 중국과 또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을 먼저 설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이나 환경 이런 부분에서 선협상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미중 통상 분쟁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상품, 이제 서비스 무역 규범에서 지금 디지털, 그 환경, 또 사회, 뭐 이런 신통상의제 영역에서 더 갈등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안보랑 연계된 부분하고 이제 기술, 어떤 향후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부분에서는 거의 패권 전쟁 수준으로 확전이 돼서 동맹국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구조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그 미국 대통령이 그죠? 직접 그런 우리 기업들과 백악관을 해서 그렇게 만나서 같이 협력해라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게 이제 예전에 그렇게 어떤 순수한 룰과 자유무역에 근거해서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던 모습보다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정치, 경제 질서, 이제 정치가 좀 우선시되고 있는 통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 국가는 수심이 깊죠. 예, 정부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을 또 보호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국내 일자리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우리 또 기술, 또 이제 안보 이런 부분에서 다 걸려 있는데 사실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불을 붙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지지부진했던 WTO 전자상거래 협상하고 이제 디지털 관련 규범이 아주 지금 급속도로 좀 진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그 G7 회의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이렇게 디지털 관련된 그 ICT 관련된 기술은 어떻게 보면 좀 디지털 파워하우스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인류인데요. 이제 규범과 어떤 제도 정책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그리고 기본 입장을 정리하는 수준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 항상 이렇게 한번 정하면 빠르고 역동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있고, 우리 기업들이 아직 또 기술력과 또 이런 벤처 정신이 있고, 우리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BTS와 같이 K-팝의 성공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디지털 통상 관련 쟁점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은 사실은 규범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그 허브 역할이 가능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아직 열려 있는 구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별다른 우리가 다른 디지털 관련된 규범을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이 한국의 디지털 규범의 입장과 수준은 아주 지금 기초적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정해놓은 게 없다라는 식으로도 보일 수 있죠. 저희가 향후 계속 규범을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글로벌 규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적극적인 논의와 어떤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는 여기 핵심이라고 제가 뽑은 것은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그 다음에 디지털세, 그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현지 금지화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미국과 같은 디지털 그 빅테크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선도자의 입장입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범으로 국제 규범을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데이터가 발생한 지역만으로 또는 그 지역의 어떤 로컬 서버를 어떤 그 국경 내로만 한정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든 어떤 기업 활동을 하더라도 또 다른 국가, 또 본국, 미국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 기업 그 디지털 세와 관련된 부분은 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기업은 그 데이터의 주인인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을 하고 보장을 하라, 이런 거로 좀 보시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실제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재화의 판매 전략과 이익으로 이런 데이터,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보안 문제와 어떤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상 문제에 대한 거 아직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적으로 분명히 좀 중요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CPTPP와 USMCA,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이 세 가지 협정이 사실 이제 중요한 그 디지털 통상 관련된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무역 협정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서버 로컬화 금지, 데이터 서버 로컬화 금지, 이게 이제 데이터 현지화 금지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보면 디지털 제품 차별적 조세 부과 금지, 디지털세를 이제 아예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호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규범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각 또 무역 협정과 좀 또 발전되는 양상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그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그룹 B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안보와 전략 시장 이 측면에서 이 변화의 요인이 크다. 그래서 이 그룹 B 부분이
자동차, 전기, 가전제품, 반도체, 소재, 뭐 장비,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중요한 변화라는 거죠. 이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건 중요한 이제 미중 통상 분쟁이 장기화되는 거와 근데 보호무역주의와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국경세에 대한 부담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비용 구조적으로 싼 국가에 가서 여러 국가에서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활용해서 구조를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데 그게 지금 현재 미중 통상 분쟁과 국경 관세 그다음에 요게 플러스 코비드 19 이후에 그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이 생산 방식의 변화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R&D 이렇게 되어 있죠. 베타 디자인, 베타 버전 이후 맞춤형 R&D 왼쪽에서부터 거기가 이제 보면 프리 프로덕션에서 마케팅, 고비용 스마트 생산, 유통, 판매, 서비스.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은 사실은 그 스마일 커브 형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U자 모양의 형태였는데 이제 새로운 글로벌 밸류 체인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W자 모양 또는 이제 만약 그 오른쪽 포스트 프로덕션이 만약이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지만 만약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은 W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밸류 애디드라는 그 Y축이 그 어떤 수익에 대한 거고요. 부가가치. 그다음에 이제 X축은 그 생산 전, 그 생산 후에 대한 각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크게 그렇게 세 가지 단계로 봤을 때 기존의 U자 모양이 W 형태로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여기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실제 뭐 경험적으로 더 이거를 뭐 확인해봤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제 사례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도출한 형태인데 뭐 계속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글로벌 밸류 체인 방식은 사실은 생산 비용이 이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그렇고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게 점점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현재 그 코비드 19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글로벌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프리 프로덕션하고 프로덕션 쪽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게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이 반복한다는 의미는 이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가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자동화 및 지능화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뭐 그런 통합 관제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생산 어떤 부품 생산 자체도 이제 모듈러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부터가 이제 설계 방식, 디자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표준화된 방식 그런 걸로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시장의 다양성과 어떤 시장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이 단계에서 수익이 가장 낮았었던 그 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방식이 지금 이제 신개념의 글로벌 밸류 체인은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이제 이게 더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서비스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나 제조업이 서비스화가 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더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지정학적 변화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이번에 이제 저스틴 타임이 아닌 저스틴 케이스 정말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이 중시되면서 그렇죠.
소비 시장에 가깝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어쇼링, 리쇼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라이쇼링이라 해서 이제는 정말 비용을 무조건 싸게 하는 그런 비용 위주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고 어떤 안정성과 그 소비 시장, 그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됐을 때 지리적 재편이 이렇게 지역 구도 또는 소비 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FTA 거점이 있습니다. FTA를 체결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도 이제 FTA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룰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그 룰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묶어주는 어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설명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아까 이제 디지털 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한국이 어떻게 하면 이제 디지털 대전환과 또 관련된 통상 협상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G7하고 G20에서 2000 그게 이제 논의됐던 게 디지털세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게 2021년 7월에 일종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것이 양대 축, 디지털세의 양대 축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이 매출액과 이익률 상위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매출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이 20% 이상을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시장에게 소재 국가에다 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이 디지털 세에 대한 거를 아예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세금을 국경세를 일종의 만들어 준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코비드 19 이후에 많은 정부가 사실은 세금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지금 기업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쓰는데요. 많은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그런 거 같은 경우도 논의된 다 이유가 뭐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세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세수를 걷어야 되는데 어디서 걷느냐? 근데 반면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본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이제 외부로 돌아다니는 거가 제한적이고, 그래서 집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소비를 그죠? 디지털로 했죠. 넷플릭스든 뭐 구글, 뭐 아시겠지만 줌, 뭐 이런 국가들, 이런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이제 그 해당 소비가 이루어진 그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틀을 마련한 게 이제 필라 1이고요. 필라 2는 글로벌 최저세율 최소 15% 이상 실현하자 이건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필라 1을 반대하다가 왜냐면 미국이 대부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글로벌 대기업 이런 다국적 기업들한테 이런 일종의 관세를 국경세를 글로벌 최저 세율이라고 해서 법인세를 그 받자. 근데 그 법인세가 지금 것은 계속 서로 이게 낮추는 형태로 해가지고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저 국가 법인세를 낮은 대로 피해서 그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이 거기에서 그냥 소비세, 거기에 법인세를 조금만 내고 조세 회피를 했었죠. 그래서 그 조세 회피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필라 2가 합의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최저세율은 여기 보면 명목 법인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기업이 낸 법인세를 금액을 기반으로 하자, 산출하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좀 더 이 매출액 규모를 좀 줄이고,
그죠? 그 기준을 원래 이제 많은 매출을 내는 기업들한테 대상으로 하자 했는데 조금 그것도 점점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전 업종으로 확대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국 다국적 기업들의 어떤 그 국경을 넘어선 활동에 대해서 그런 매출을 많이 이제 얻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이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 최저법인세 이 논란으로 이렇게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여기에서 이제 한국은 사실 입장이 확정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많은 우리 산업에 차지하고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G20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규범이 확정이 된다고 치면 2020년까지 발효가 되도록 합의한다 뭐 이렇게 노력한다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이 글로벌 규범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그 합의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은 다시 또 디지털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가 또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입장의 정리 방향은 여기 제가 PPT에도 제시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상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우리는 빅테크 기업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강국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런 디지털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 디지털 규범도 사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다른 그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뭐 장벽이 많다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 한국의 규범은 되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공정하다 이런 그 다자주의 원칙에 좀 맞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이 ICT 환경 기술적으로나 이런 통상 환경적 측면에서 디지털 통상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미중 통상 분쟁이 계속 그 패권 전쟁으로 확산되는데 한국이 거기에서 어떤 완충 지역 또는 그 미국과 중국 그런 어떤 유럽 기업들이 와서 조금 더 우리 ICT 그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정책이나 제도가 투명하고 좀 선도적인 게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많이 우리가 이제 FTA도 체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이 이제 가입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되고 있는 대파라고 있는데요. DEPA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그 협정에 이제 지금 참여해 보겠다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디지털 관련된 어젠다를 개발하고 이 어젠다가 좀 이제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또 ICT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이제 활동이 자유롭게 또 되고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이제 해외 시장 진출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규범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환경 변화의 하나의 이슈이기도 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신원규 교수님이 전망하시는 바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세 이것이 이제 글로벌 최저 법인세로
되게 논의가 이제 확대되는, 결국에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던 이런 디지털세가 이제 미국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다음 미국의 이제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다국적 기업에게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여하자, 이런 것인데요. 이에서 사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이제 세계적으로는 내놓으라 할 정도의 빅테크 기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이나 SK, 뭐 LG 이런 우리 대기업들이 사실 이제 해외에서 벌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통상환경 측면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세가 글로벌 최저법인세로 이제 확정이 돼서 각국의 이제 비준과 이런 실제 국제법이, 이러한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이제 도입되는 이 과정이 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아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글로벌 최저법인세 또는 디지털세에 대해서 상당히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와중에 결국에는 또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각국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만약 이제 디지털세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디지털세에 대한 조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자기네들의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제한은 사실 일종의 경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디지털 플랫폼 같은 거를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세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진출 기업이 공세적으로 이제 박리담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들이 매출을 늘리는 방식이 이런 시장 확대, 이제 마켓 익스펜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런 가능성이 결국에는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논리는 당연히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제조업 기업한테도 적용이 되고, 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이 생겨서 예를 들어 다른 데 진출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혁신적 시도랑 벤처기업이 이제 글로벌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욕을 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